오늘은 여러분들 자수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목을 한국 근대 자수와 그 주인공이라고 올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주인공은 사실 당시에 일본 유학을 가서 그 근대 자수를 전공하고 오신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신여성뿐 아니라 부여성이라고 불렸던 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자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살펴보고 가야겠죠? 근대 자수만 자수 자체가 메인 주제지만 그 뒤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뒤로 가서는 조금 현대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우선 한국 자수의 역사라고 해서 제가 자수 특강을 많이 종종 하게 돼요. 그때 하는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앞부분에는 근대 이전 이야기를 좀 하고 뒷부분에 이제 근대 이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1시간 반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되도록 1시간 정도의 수업을 마치고 나머지 여러분들하고 조금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 좀 지금 메모해 놓으셨다가 조금 질문 남겨주시고요. 질문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꼭 자수뿐 아니라 한복에 관한 이야기, 우리 게임워크 수업 자체가 한복 이야기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실시간으로 조금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또 나머지 30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자수의 역사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뭐 그야말로 선사시대부터 이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 땅에. 그래서 지금 자수는 보통 그림보다 더 오래된 예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림이 더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술에서의 그림이 가장 오래된 건 어떤 건 것 같아요? 우리 왜 보통 구석기 시대, 그 사람들이 벽에 동굴에다가 이렇게 벽화 남기죠. 그죠? 그래서 그것부터 그림은 시작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이제 그 예술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 벽화를 보고 원시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수는요, 사실 사람이 옷을 입고 생활을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됐을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실과 바늘이 있어야겠죠.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면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면을 칠을 하거나 라인을 그릴 이제 그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수라는 거는 실과 바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을 짰던 이 가락바퀴 유물도 있고요. 또 뼈바늘, 예, 아직 그 100번을 단련한 바늘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 만든 바늘이 생기기 전에도 이렇게 동물의 뼈 같은 거나 뭐 가시 이런 거 같은 거로 지금 만든 이런 뼈바늘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수라는 거는 맨 처음 시작됐을 때는 사람들이 입는 옷에 뭔가 구슬이라도 하나 달고 싶은 이런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자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벽화라는 건 어때요?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동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동굴집에 살다가 그때는 거기다 그림을 남겼겠지만 만약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하면서 뭐 움막을 지었어요. 그러면 벽화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자, 그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동물의 가죽에 아직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거고, 뭐 옷감을 조금 짰을 수 있었겠지만, 뭐 제일 쉬운 재료가, 가장 원시적인 옷이라는 것 자체도, 동물의 가죽이었을 거라고 보통 보거든요. 왜냐하면, 직조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옷의 재료일 테니까요. 자, 그래서 뭐 가죽이나 이런 데다가 뭐 그림을 그려서 남길 수도 있었겠지만 염액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실이라든지 뭐 구슬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뭐 그림을 이렇게 새겨서 이제 영구히 남길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수가 사실은
그림보다 앞서는 예술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해요. 그래서 회화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수를 의외로 먼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 종이가 개발이 되고 또 염료가 개발이 되고 해야만 왕의 그림을 지배자의 그 초상 같은 걸 남기고 싶지만 이게 오래 가야 된단 말이죠. 햇빛에 발해도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오래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림보다는 오히려 이 수로 놓아서 남기는 방법이 더 오래 지속되는 방법일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초상화, 과거에 예전에 좀 그런 지배자들의 초상화 자체도 어떤 그림보다는 그런 게 그림이 많이 발달하기 이전까지는 수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많이들 보세요. 자, 그럴 만큼 자수는 아주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원시 예술의 한 형태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편적인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어, 사람들이 뭐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을 텐데요. 옷을 입었겠죠. 옷을 만드는 과거에 아주 예전의 원시적인 방법은요, 비슷비슷했어요. 사람들이 머리가 다 비슷하게 발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의 본고장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죠. 혹은 아니에요. 이집트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아까 봤던 이런 방추차나 뼈바늘이 우리 지역에만 발견이 되는 게 아닐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처음 시작됐던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보면 보편적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자수라는 것도 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의 인류가 시작되는 그런 문명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보편적으로 시작됐던 예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양 자수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할까요? 어,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실크 자체는 보편적으로 개발된 건 아닙니다. 실크라는 것 자체는 뭐가 필요했었죠? 실크는 양잠을 해야 되죠. 뽕나무를 키우고 누에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술 자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양 쪽에서 실크라는 것을 생산을 하게 되고 실크로 술을 놨겠죠. 서양은 어땠을까요? 실크가 없으면 다른 재료로 술을 놨겠죠. 뭐 면이라든지 모직물이 생산되는 지역, 뭐 면직물이 생산되는 지역. 그러면 자신들의 재료를 가지고 술을 놨겠죠. 그런데 옷감에서도 뭐가 옷감 중에 왕이에요? 실크거든요.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양에서도 실크를 사가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반짝반짝 광택이 나고 튼튼하니까요. 그런데 수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도 술을 놓지만 동양에서는 실크실로 만든 실크실로 실크 바닥에 옷감에 술을 놨대. 얼마나 예쁘겠어요. 정말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시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예술이지만 동양의 자수는 더 높이 평가받는 그런 자수 문화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도 역시 중국이라는 큰 문명의 대국도 있었지만 우리도 누에고치가 자생을 했던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실크 기술을 공유했고 우리도 이제 주변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본에 뭐 전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동양의 자수가 같이 이제 발달했었던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국가 시대에 이미 양잠의 기록이 있고요. 수직물이라는 직물 옷감 이름 자체가 수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따 보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수 놓는다, 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큰 옷의 일부분에 이렇게 수가 놓여져 있는 것만 상상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 당시에는 옷감 전체의 수를 꽉 채운 거, 이거를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한나라 때 옷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화질이 좋진 않지만 이게 지금 무늬가 가득 차 있죠. 이거 전체가 다 수예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옷 부분에 이렇게 수를 놓는 게 아니라 전체 그냥 옷감 자체에 수를 잔뜩 놔서 옷감에 무늬를 더해 놓고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거죠. 그런 직물이 수라는 직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당시에 옷감이라는 게 있어요. 옷감이 있는데 거기에 무늬가 있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그런데 옷감에 무늬를 넣으면 직기가 발달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 옷감, 그 자가들 직물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이 종간이 하나가 아니라 막 2층, 3층 이렇게 돼서 위에서 보조가 이렇게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짜야 될 만큼 이제 정교한 그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수는 어떨까요? 그런 정교한 그 직기, 그런 게 없이 바늘하고 실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옷가미에 전체에 수를 놔서 무늬를 넣는 가장 쉬운 방법도 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라는 것들은 처음 시작이 어떤 장식공예로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옷감 전체를 수를 놓는 이런 수라는 직물의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지 시대에도 말할 것 없고요. 통일신라 우리 흥덕왕 복식금제의 내용에 봐도 개수금라라는 옷감을 쓰지 마라라고 계속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수, 개수금라, 수라고 나오는 그 직물이 바로 그런 수를 놔서 만든 직물인 거죠. 그러면 내가 그냥 옷감을 짜서 100원에 팔린다면 옷감에 수를 놔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1,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 상품으로 수라는 직물이 있었겠죠. 자, 지배층들은 그런 화려한 수를 이제 옷으로 벌써 사용을 했었을 거고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시켰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천수국 만다라 수장 을 이렇게 제작할 때 고구려에 가서일을 보내서 그분이 총 책임자였다. 이때도 이제 수를 혼자 할 수가 없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기술을 이전한 게 바로 고구려의 가서일이다라는 기록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주변 국가 서로 문화를 교류하면서 이 자수 문화를 발전시킨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이런 기록들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뭐 황남대총 어디에요? 경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무령왕릉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공주에 있는 거죠. 자, 삼국시대에 이런 왕릉에 먼지 한 톨도 이렇게 다 빗자루로 쓸어 모아서 잘 보관했다가 이때 이제 이 일제시대 때 뭐 이럴 때 이제 이 무덤들을 이제 고고학 연구를 했으니까요. 근데 당시에는 그 고확대 현미경이 기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 빗자루로 쓸어 모았던 먼지 조각 이런 것들을 잘 뒀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 굉장히 그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고화질의 그런 그리고 굉장히 많이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먼지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옷감 조각에 사슬수가 명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의 왕들도 왕의 무덤이니까요. 그쵸? 이렇게 사슬수로 수놨던 옷을 이제 자수를 즐겼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한나라 시대에 이 중국의 마흥태묘에서 나온 이 옷도 보면은 전체가 사슬수예요. 그러면 뭘 또 알 수 있을까요? 자수기법 중에 사슬수는 굉장히 오래된 기법이구나. 그리고 원시적인 기법이고 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어. 퍼져나갔던 그런 수 기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이따 정영양 자수박물관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정영양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자수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이런 동경이에요. 동경이 뭔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동경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부족국가 시대 때 그 부족장을 상징하는 이런 동으로 만든 거울, 이게 동경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동경 뒷면에 뭐 무늬를 새겨놓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보니까 자수 조각으로 장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수 조각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다 사슬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슬수가 평수보다는 메꾸기가 더 넓은 면을 메꿀 수 있죠, 한 번에. 그리고 더 이제 쉽게 넓은 면을 메꾸면서 그, 또 기법 자체도 예쁘고 하니까 아마 사슬수가 굉장히 오래된 원시 예술 자수 기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천수 수장이라는 게 지금 일본에 있는데요.
622년, 그러니까 7세기죠. 이제 우리 삼국시대 때 이제 쇼토쿠 태자라는 그 일본에 아주 훌륭한 태자가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 정조대왕 같은 분이래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많이 이렇게 일으킨 분이라서 그 일본 그 화폐의 주인공으로 있는 분인데요. 그 쇼토쿠 태자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왕은 못 되고 태자까지만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태자비가 그분의 극락 왕생을 기리는 이제 이런 수장을, 그러니까 번 같은 거를 이렇게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컸었대요. 우리 고려 불화처럼. 근데 그게 이제, 다 낡아서 조각조각 남은 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고려인 가서일이 참여해서 제작해서 만들었다는 그 자수로 만든 수장이에요. 이게 바로 자수 그림인 거죠. 그쵸? 예. 이때 만약에 종이 위에 그림으로 그려서 이 극락왕생을 기리는 마음을 남겼다고 한다면 저게 먼저 썩었을까요? 아니면 이 자수 작품이 먼저 썩었을까요? 예, 훨씬 이게 더 튼튼합니다. 자수가 옷감 많이 낡았지만 아유 이게 7세기 거래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귀한 유물이 남아있고 또 다행히 또 이 기록까지 같이 이제 남아있어서 우리의 자수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고려시대로 좀 넘어갈까요? 이제 삼국시대, 부적국가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보고요.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요.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려도경은 송나라 사신인 서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에 사신으로 왔었어요. 사신으로 온다는 거는 외교사절로 오는 거죠. 이제 외교사절로 왔다가 이제 돌아가가지고 송나라 이제 황제한테 보고서를 써서 낸 게 바로 고려도경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 출장, 해외 출장, 외교, 예, 이제 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남기겠죠. 자, 그 보고서에 보면은 자기가 고려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이제 보고서로 써서 내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 또 군사 외교죠. 고려가 혹시라도 우리 송나라를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고려 도경의 그 내용의 한 반 이상은 군사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나머지는 자기가 고려에서 봤던 고려의 문화 수준은 이 정도 됩니다. 라는 보고도 했겠죠.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고려의 자수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복식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요. 그래서 거기에 자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본인이 이제 머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국 뭐 어디 외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라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은 뭐 5성급 호텔에 머물게 했겠죠. 자, 그 5성급 호텔에 머물면서 자신이 머물렀던 방에서 자기가 뱉던 베개, 그리고 벽에 쳐져 있던 커튼, 이런 것들을 평가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수도라고 했어요. 그림이라는 거죠. 예, 이제 이미 이때는, 이때부터도 아니고요. 사실 이때부터도 이거 사실 자수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자수가 그림의 역할을 했던 시절이죠. 여전히. 그래서 감상용 자수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수놓은 장막이 열 폭 사이마다 하나씩 걸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벽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옷감을 이렇게 벽에 걸어놔서 바람을 막거나 혹은 예쁘게 장식을 했을 텐데 벽을. 근데 그 열폭마다 하나씩은 수놓은 것 그림으로 장식을 했는데 자수 그림은 붉은 바탕에 초록색 단을 둘렀고 또 오색 실을 섞어서 산꽃과 뛰어노는 짐승들을 수놨고 꽃과 대나무, 새와 짐승, 과실 등을 수놓은 것도 있는데 모두 생기 있게 표현하고 자수의 정교함이 수막을 능가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고려의 자수 수준이 엄청 발달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송나라에서 상위 계층이었을까요? 하위 계층이었을까요? 당연히 상위 계층이었겠죠. 이 고려의 그 외교 사절로 올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송나라에서 문화를 꽤 누렸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꽤 고려의 그
자수 수준이 너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걸 기록에 남겼을 텐데 자신이 베고 잤던 베개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자, 꽃무늬를 수놓은 베개는 흰 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그 속에 향기로운 풀로 채웠대요. 아마 국화 베개나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쪽 끝을 꽃을 수놓은 금실을 두른 마구리로 마무렸는데 그 꽃무늬가 극히 정교했다. 또한 붉은 라직도 장식한 것이 마치 연잎같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도 우리가 이미 굉장히 이 자수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를 이제 외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유물이 이제 우리나라에 꽤 조금 남아 있어요. 꽤는 아니죠. 아주 조금 남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불복장 유물이나 이런 거로 남아 있는데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 사리구 안에서 조그만 향랑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수로 놓아져 있는 주머니인 거죠. 자, 주머니 전체를 수로 가득 채웠을 텐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 같죠? 모습이. 근데 지금 어린아이 두 명이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있는 쌍동자 무늬를 수놓은 거라고 해요. 지금 보면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 손가락, 다리, 그죠? 팔과 다리, 그리고 주변에 꽃무늬까지 이렇게 수를 놨고요. 여기 좀 체인 스티치처럼 이렇게 가장자리 장식을 두른 것까지 이렇게 보이죠. 여기 매듭 단추까지 있고요. 자, 이렇게 음, 우리 그 고려시대의 훌륭한 자수 무늬를 볼 수 있고요. 바탕직은 아마 라직이라는 그런 옷감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아플리케를 해서 붙이고 또 거기다 술을 넣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체는 아플리케인 것 같아요. 라직에, 라직물에. 자, 그리고 리움박물관에 있는 자수 아미타 열애도 고려까지는 아주 불교 국가였고 불교 문화가 창성했기 때문에 이 자수 문화와 불교 자수는 또 굉장히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불교가 왕성히 발달할 때 불교 자수도 같이 왕성히 발전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타 열애를 자수로 수놓아서 장식을 한 거예요. 지금 어디 호암미술관에 불교미술 전시회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미 다녀오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이게 걸릴 줄 알고 기대를 안고 갔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 보질 못했어요. 뭐 계속 교체를 한다니까 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전체를 부처님 아미타 열애의 전체를 이렇게 돗자리 짜듯이 자릿수가 이렇게 튼튼하게 수를 놔서 얼굴과 머리카락과 몸 전체 그리고 이 가사에 표현되어 있는 이 거북이 등껍질 모양 같은 것들까지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작품 보시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우리 소중한 고려 불화 같은 거 오픈될 때 같이 오픈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서울공예박물관에 가시면 지금 안타깝게 원본이 전시가 안 돼 있죠. 사실은 오픈할 때 잠깐 몇 달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후배 학예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빨리 와서 보세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낡기 때문에 계속 빛을 전시장에 전시를 할 수가 없어서 빛을 보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영상으로 대치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 두 달 정도 짧게 전시가 되고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허도화 선생님께서 컬렉션 하신 그 자수품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려시대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뭐 바탕 직물도 굉장히 정황의 직물도 예쁘고요. 지금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나타내는 이런 이제 자수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색감, 뭐 조선시대에 우리가 참 많이 보는 자수와 그런 뭐 주제, 그리고 색감,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비슷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보통 전통 자수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전통 한복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조선시대의 한복을 우리의 한복의 정형으로 본다고 했죠.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발전해 와서 근대기라는 오늘 주제의 이 시기 자체가 이제 전통의 시대가 끝나고
현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걸 근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통 문화는 이 근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문화를 전통 문화로 봅니다. 물론 그 전통 문화를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긴 했지만요. 그래서 한복 자체도 조선이 끝나는 시기까지 발달했던 조선 중기, 뭐 조선 시대 이렇게 물론 고려 시대의 한복도 한복이겠지만 이 쭉 발전해서 또 저고리도 막 유행 변화를 일으켜서 끝에 이제 마지막 아주 짧은 길이의 저고리까지 온 시기, 요때를 이제 한복의 전형으로 보는데요. 수 역시 그 시기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그래서 자수를 우리가 기록도 많고 유물도 많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통 자수 하면 이제 조선시대의 자수를 보통 얘기를 하고 이때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정형으로 보니까 조선시대 자수를 이제 좀 볼 텐데요. 조선시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궁궐에서 중심으로 한 이 궁수, 그리고 민간에서 민간 여인들이 낳던 민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음, 궁수와 민수를 나눈다는 거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술을 낳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술을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궁수는 궁녀들이 놓은 수도 있지만 뭐 왕비나 공주가 직접 놓은 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조선시대는요, 모든 여성들이 술을 낳았어요.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술을 낳겠지만 궁수와 민간 자수로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예, 궁궐의 자수는요, 일단 궁녀들이 또 이제 놓기 때문에 이분들은 프로거든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궁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프로의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민간 자수는 자급자족하는 자수품,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나 또 시집간 딸을 위해서 술을 놓는 이런 이제 생필품을 위한 자수기 때문에 이 민간 아마추어의 자수와 궁중의 프로의 자수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허도한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놓으셨는데요. 조선시대의 그래서 궁중자수와 민간자수를 이렇게 나서 보면 궁중자수는요, 분업화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뭔가요? 음, 밑그림은 화원이 그립니다. 궁중의 화원, 남자가 그리고요. 수는 궁녀가 놓습니다. 각 궁마다 수방이 있어서 수방에 소속된 궁녀들이 수를 놓습니다. 궁녀가 이제 어린 나이에 궁궐에 이제 들어가면요. 많은 교육을 받는데, 제일 똑똑한 궁녀는 지밀상궁이 된대요. 어, 왕과 왕비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비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똑똑한 친구가 이제 수방, 네, 침선 이런 데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음식을 수락관에 담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각자의 재능에 따라 이제 그 자신의 전공 분야가 생기는 거죠. 그중에 이제 술을 잘 놓는 친구들은 이제 수방의 궁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방 궁녀와 화원의 분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밑그림은 이제 화원이 그리고요. 술은 궁녀가 나요. 그리고 밑그림 중에는 또 색깔을 지정해 주기도 해요. 혹은 채색을 해서 밑그림을 남기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서 술을 놓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밑그림은 그 색깔을 지정해 준다거나 그리고 컬러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한다? 수를 놓는 사람이 알아서 한다. 그리고 밑그림과 수가 달라요, 조금. 수가, 수를 놓는데, 화원은 막, 수 놓는 사람 생각 안 하고, 멋있게 이제 또 막 정교하게 이렇게 했으면, 수 놓는 사람이 알아서 수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남자는 높고, 뭐 화원은 높고, 또 이제 수방 궁년 낮고,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반면에 민간에서는 어땠을까요? 누가 뭐 밑그림 그려주나요? 그냥 다 알아서 했겠죠, 여성들이. 예, 엄마가 알아서, 엄마가 또 이제 자신의 엄마가 그렸던 거 보고, 뭐 저런 내용으로 그리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었겠죠. 나중에 가면요, 그 수본 자체는 이렇게 민간에서도, 시장에, 근데 이제 별로 이렇게 산업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약간씩 거래가 있었을 수 있겠죠? 약간씩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파다처럼 이렇게 찍어주면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술을 놓기도 했다고는 하는데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어떤 이제 모본이 있으면 그걸 이제 따라 그리는, 이제 따라 수놓는 이제 분업화되지는 않은 그런 거로 볼 수가 있고요. 오로지 여성의 이제 여공이라고 해서 여성의 기술이죠. 민간자 수는요,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안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돈을 벌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게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은 뭐를 하나요? 길쌈을 합니다. 길쌈을 하고 밭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급자족했긴 했지만 그거 자급자족 안 하면 다 시장 가서 사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여성들의 가사일을 돈으로 환산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솜씨 좋은 여성들은 이제 친모로 활동을 한다거나 술을 나서 판다거나 이제 동원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해서 실제 서방님이 양반이지만 과거급제를 하는데 너무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방님 걱정하지 마시고 글 공부만 하세요. 제가 술을 놔서 이 술을 팔아서 서방님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가르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기록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술을 잘 놓으면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자, 궁중에서의 자수는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조선이라는 시대로 오면서 유교 문화가 이제 강성해지니까요. 자수는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는 거를 굉장히 금지합니다. 그래서 검소함을 숭상하는 게 유교 문화의 기본 깨끗한 도덕 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궁중에서는 마음껏 술을 놓을 수 있어도 마음껏 술 놓지 않습니다. 궁중 예장의 아주 일부분에 흉배 어때요? 조금 점점 갈수록 조그매지거든요. 작게 포인트로만 술을 놔서 이렇게 하지 전체 화려하게 술을 놔서 이제 중국의 왕실 복식 보면은 막 전체가 화려한 자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반 민들은 수놓은 옷을 여성이 입으면 남편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 정도로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요. 궁중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아무데나 술을 놓지는 않고요. 궁중 예장이나 또 이런 작은 액세서리 이런 데에다가 이제 술을 놨죠. 민간에서도 당연히 술을 마음껏 놓을 수 자기가 잘 놔요. 하지만 자신의 옷이나 남편의 옷을 꾸미기보다는요. 남편이 물론 과거 급제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흉배에 술을 놔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복식은 마음껏 술을 놓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왜요? 얘는 아직 사회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접촉이 안 되니까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혹은 생활용품, 그리고 혼수용품으로 아주 술을 많이 놓죠.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궁중자수와 민간자수는 서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흉배는요, 계급장이잖아요. 그래서 상으로 많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흉배를 궁중에서 엄청 많이 술을 놔요. 실제로 궁수로 놉니다. 그래서 실제 뭐 어떤 재상이라든지 뭐 기쁜 날이 있다거니 뭐 이러면은 이 상으로 이 흉배를 계속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방까지 다 갈 수는 없죠. 그러면 지방에서는 또 여인들이, 부인들이 이렇게 술을 놔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라는 형태, 그리고 공주가 시집을 간다거나 또 선물이라는 형태로 민간에 이런 자수품이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수는 궁수의 그런 발달된 아주 세련된 그런 도안이라든지 기법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자수를 상업화를 이루지 못해서 조금 뭐 주변국,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시각보다는 궁궐의 자수와 민간의 자유로운 자수가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결국 자수의 대중화를 이뤘던 시기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은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상업화를 이루긴 했지만 민간자수의 이런 아름다운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이런 수들이 굉장히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궁궐의 자수와 민간의 자수를 좀 비교해 보는 사진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궁궐에서는 아주 정교한 홍장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민간에서는 이렇게 재미있는 홍장삼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자, 훨씬 심플하죠. 그렇지만 보시면 어때요? 훨씬 자유롭습니다. 보시면 여기
두 마리 학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뽀뽀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 꽃무늬도 어때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예쁘게 했죠. 자, 이런 것들이 궁중에서는 이렇게 딱딱하게 예, 쫙 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선 아유, 두 마리가 뭐야? 나는 네 마리 수놀래. 예, 이렇게 훨씬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들이 생겨납니다. 궁궐에 있는 어린이들은요, 당연히 금박으로 아주 막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입습니다. 민간에서는 금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 뭘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술을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훨씬 더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예, 못지않은 옷을 입는 거죠. 자, 궁궐에서 예, 탈의버선에 술을 놓습니다. 민간에서도 엄마가 탈의버선에 술을 놓습니다.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이 마음까지 생각한다면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수예요. 자, 궁궐에서는요, 보자기가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자기는 포장지입니다. 보자기는 결국 보따리가 아니에요. 진보따리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포장지를 화원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금박을 찍어서 만듭니다.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죠? 술을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알록달록 아름다운 술을 마음껏 나서 예,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 예술적으로 평가, 요즘은 추상미술도 미술이고 또 추한 것도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들이 민간의 수들이 새롭게 재평가받고 있는 거지요. 자, 궁궐에서 이렇게 진주와 금사로 장식한 아주 이 귀한 신분만 가질 수 있는 진주 낭자가 있어요. 민간에서도요, 시집가는 딸이 얼마나 예쁘게 술을 놔서 보내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한테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 이렇게 솜씨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 이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또 이렇게 예쁜 술을 놔서 또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궐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자수에 비할 바는 못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개성미가 넘치는 창의적인 이런 수들이 발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실의 베갯모예요. 아유, 금사로 망을 떠서 이렇게 멋있게 이 안에 금진까지 넣거든요. 민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멋에서 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뾰족뾰족 하던데, 나도 그렇게 술 놓지 뭐, 하고 이렇게 술을 놨습니다. 예, 흉내 나서 요 거치문이라고 하죠. 이빨문이라고 해서 거치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술을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왕실에서도 많은 자식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끼 봉황이 있고 엄마 아빠 봉황이 있는 금슬 좋은 부부와 많은 다산을 기원하는 이런 상징성을 담고 있는 베갯모가 있는데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죠. 더군 뭐 뽀뽀도 하고 또 아이도 많이 키우고 이런 베개들이 있습니다. 궁궐에서 이렇게 이게 바로 화원이 밑그림을 그려놨던 도안이에요. 이렇게 뭐 화가가 아주 멋있게 또 격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도안을 아주 멋있게 그려놨죠. 자, 민간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제일 사랑하는 베갯모거든요. 지금 볼까요? 모란 가득 연꽃 나는 가득 채울 거야. 그래야 훨씬 더 멋있지. 아름답지. 기원도 더 많이 담지. 그런데 저는 이 오리가 너무 예뻐요. 보이세요? 이 연꽃 줄기를, 술을 나중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서 요 연꽃 가지 사이로 오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수놓은 거 보이세요? 저는 이거 보고서 정말 감동했거든요.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술은 감동을 주는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500개의 베갯모를 봤어요. 그때 석주성 기념박물관에 가서 그중에 제일 예뻤다라고 뽑을 수 있는 애예요. 이걸 본 순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창의적이구나. 입체로 술을 넣을 줄 알았네. 평면의 작품이잖아요. 회화도 그렇고. 요즘 입체 미술이 굉장히 각광받죠. 이때 이미 이분은 입체를 어, 추구하셨더라고요. 근대가 됐어요. 이제 조선에서 근대로 넘어갔어요. 사실상 아까 봤던 많은 이 민간 자수들 이거 사실 근대기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해방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이 특성상 그렇게 아주 오래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6.25를 거치면서 많이 자수품들도 사라지고 해서 이런 것들이 시기가 그렇게 뭐 조선 전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영치낭비 유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금대기죠. 자, 이 근대라는 거는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아픈 시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대기가 시작되면서 거의 일제강점기와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서구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방이 된, 물론 고종 황제가 자발적으로 개항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 나라를 잃게 되고요. 그 시기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또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근대기는 지금 보면은 더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는 이제 스토리가 더 많은 그런 시기인데요. 어찌됐든 근대기에 가장 혁신적인 것은 뭐냐면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돼요. 그전에 남성들도 이제 이때부터 학교 교육이 시작되지만 어쨌든 서당을 다녔잖아요. 근데 뭐 여자들은 서당을 다닐 수가 없죠. 이때부터 여성들이 이제 어, 이미 19세기 말에 서양 선교사가 와서 이화학당이라는 여학교를 세웁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성각자들이 봤을 때, 그래 이제 신분제도도 없어졌고 과부도 재혼을 할 수 있게끔 된 세상이 됐어. 그렇게 됐으니 그리고 여자들도 학교가 있네. 서양 선교사들이 양코배기들이 와가지고 여자를 위해 학교를 세웠네. 나도 우리 딸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겠어. 그래서 많은 민족 학자들이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학교 세우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국에 걸쳐서 여학교 세우기 운동이라는 게 실제 일어나서요. 이 5년 사이에 전국에 걸쳐서 여학교가 174개가 생긴대요. 이거 굉장한 이야기 아닌가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일본 유학생들이 음, 갑자기 일본 유학 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이미 이 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그 다음 더 고등 교육을 받고 싶은 게 이제 대학으로 유학인 거거든요. 자, 국내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는 많이 생겨났는데 여성 중고등학교, 대학이 이제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많은 남학생들도 유학 가고 하잖아요. 오빠 따라서 이제 유학을 많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가서 술을 배워오고 또 이제 거기서 교사 자격증을 줘요. 그때 당시는 일제강점기니까 일본에서 딴 교사 자격증으로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선생님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여자 고등보통학교 교육령이 내려져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 뭐라고 썼어요? 여자를 교육하는 이유가 여전히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의 부덕을 길러서 국민다운 성격을 둬야 하고, 이건 약간 이제 일본 식민지 국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 기능을 수업하게 하는 것이 여자 학교를 세우는 취지다 하면서, 어쨌든 수학도 배우고, 산수죠. 체육, 음악, 수예,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중 수업 과목 중에 수예라는 게 있죠. 이 수예가 뭐예요? 자수, 뜨개질 따위에 손으로 하는 재주다라고 하는데 남성들이 주로 하지 않고 누가 여전히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이 수혜 과목이 정식 학과목이 되죠. 자, 그렇게 여고보에서 수혜를 배웠던 여학생들이요, 일본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때 일본 유학 갔다 온 여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신여성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아무나 신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분들은 이때 선택받은 여성들입니다. 아마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의 여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딸을 배태워서 일본에 가서 유학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오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게임 집안이었을 거고 돈도 많은 집안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뭘 전공했다고요? 자수를 전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딸을 외지에 내보내면서 공부를 하고 오게 하는데, 나혜석 같은 사람은 그림을 전공하게 하겠지만, 어, 대부분의 양반집에서는 아니야, 어지 여자가 그냥 집에서 어차피 수 놓던 거, 수를 배우고 오면 오케이. 그럼 아빠한테 저는 수를 배우러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자수를 공부를 하고 오십니다. 와서 이제 대부분 유학 후에 이제 여학교 교사나 이제 교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혼하면 대부분 현모양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활동을 안 합니다. 하지만 몇몇 성각자들, 자수과 졸업생이 94명인데요. 94명 중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자, 그분들은 음,
계속 선생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여성을 위해서 전문 직업 학교도 직접 설립을 합니다. 여성 직업 학교는 여학생 그와는 조금 달라요. 뭔가요? 직업 학교니까. 어, 그 학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학교가 전국에 174개가 생겼다고 하지만 이 학교를 다 다닐 수 있었을까요? 음, 대부분의 여성들이 학교를 못 갔겠죠. 저희 할머니도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학교라는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업 학교도 만들고 강습회도 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중에 장선희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시면 전시장에 가시면 장선희 선생님 작품들 많이 있어요. 저 굉장히 감동했는데 이분은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으세요. 뭐가 있나요? 예,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아, 이때 당시 다 대부분 독립운동들을 하셨을 텐데요. 오빠가, 연희, 예, 지금으로 치면 연대죠. 연대를 다녔대요. 본인이 워낙 술을 나서 오빠 학비도 냈대요. 그리고 자기가 또 술을 나서 직접 학교도 진학을 했대요. 원래는 평양 순위여학교를 다녔는데 서울로 온 거죠. 그래서 서울 정신여학교에 이제 편입을 하고요. 또 경성 여자 고등보통학교 기획과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신여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죠. 직접 3.1 만세 운동도 하시고 이 옥고를 치르는 분들에게 뒷바라지를 하려고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를 이렇게 만듭니다. 독립운동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보니까 회장은 김마리아 여사고요. 장선희 선생님은 재무국장이더라고요. 재무국장이면 돈을 좀 벌 줄 아는 사람이 재무국장을 하겠죠? 본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수를 팔아서 오빠 학비도 되고 자기 학비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수도 팔고, 뭐 보니까 참기름도 짜서 팔고 뭐 이래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하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배신자가 생겨서 옥고를 3년을 치릅니다. 3년을 치르고 와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독립운동의 형태도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어, 서양 선교사님이 돈을 대주세요. 후원을 해주셔서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일본에 저항했던 분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어. 적을 알고 나를 낳으면 백전백승? 아니면, 이제 이 방법으로는 애국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일본의 발전된 교육을 배워와서 내가 이 무지몽매한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죠. 그래서, 도쿄여자미술학교에 가서 자수도 배우고요. 또 이거로 부족해. 그러면 동양학과에 또 편입을 해서 미술도 공부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밑그림을 직접 그리기 위해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정신여학교, 여자 상업학교, 그리고 이화여고로 교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직접 본인이 학원을 차리세요. 경성여자 기예학원, 그리고 조선여자 기예원이라는 이런 직업학교를 차리십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본인의 예술작품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 자숙과 교수가 되십니다. 예.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 재밌는 건 자수가 아니라 그 다음엔 조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화, 그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조화 활동, 우리 그거 좀 명맥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예술 분야에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걸 보는데 이분이 학교를 차리실 때 그 이야기예요. 조선 여자들은 손재주가 퍽 많습니다. 그 기능을 발휘시켜주며 또는 미망인들이 많았겠죠, 당시에. 경제적으로 살 길을 찾으려는 수많은 여자들에게 이런 기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어때요? 마음에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자신은 선택받아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이- 공부하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런 기관을 세우고 그분들의 자립을 돕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기회원을 차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상명고등기회원 나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금의 상명대학교의 전신이 상명고등기회원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보시면 여기에도 배상명, 선생님 이름이 배상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딴 대학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학원은 설립한 동기는 경제에 여유가 없는 우리들로 전문학교까지 아이하고도 아마 북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장선희 선생님도 북한 분이거든요. 북한 여성들이 또 생활력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북한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하고도 단기간에 한 가지 기술을 배워서 경제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남에게 의뢰하지 않도록. 이때 남은 누굴까요? 남자겠죠. 예. 이분들이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학교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과목이 대부분 이제 동양화, 자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신문기사에 이 학생을 모집하는 대상 보면은 중학교 학력에 15살 이상의 여성들이면 다 오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초등학교도 아니고 이제 중학교 정도만 졸업하고 아무것도 못 배운 더 이상 못 배운 분들을 위해서 이 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장선희 선생님은 보통 학교 수업 정도의 18살 이상의 여성들이면 오세요. 성인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학교들을 만드는 거죠. 학원들을. 그래서 지금 여기 추운 겨울이었나 봐요. 난로 놓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공부하는 이거는 특히 상명여대의 전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런 어, 교육의 의무를 이제 교육의 사명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이 학원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강습회들이 많이 열립니다. 근데 그래서 가정주부 대상으로 처음엔 서울에서 좀 열리고요. 이것이 나중에 동아일보 주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으로 많이 퍼져나가서 지방에도 이제 많은 자수문화를 보급하는 빠르게 보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 강사들이 대부분 동경미술대학교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인 거죠. 성악자분들이죠. 김경순 씨가 동경미술학교에서 특히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중에 비단 위에 수놓기로 그 기술이 아직 누가 따라갈 만하지 않은데 아주 정말 뛰어난 분인데 아무리 초보로 배우려는 일라도 잘 알아듣게 가르칠 것이요. 쉽게 잘 가르칠 것이니 겁내지 말고 와서 배우시오. 게다가 따끈따끈한 어, 동경미술대학에서 배운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수예는 제대로부터 하던 수예, 그러니까 전통자수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은 리본자수라는 것. 리본자수 한때 막 유행이었잖아요. 이때 벌써 리본자수 배워요. 새로 고안된 것이 첨부하여 시간을 적게 들이고도 아주 훌륭한 자수를 능가할 만한 이미 미술품으로 보는 거예요. 수를. 이 기회를 놓치면 실로 아까울 만한 과목입니다. 이것도 동경 가서 새로 배워가지고 온 배상명 씨의 비장의 기술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배상명 선생님이 역시 자숙과에서 술을 배우고 와서 이런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이제 강습회도 하셨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순창에 가서 이 지금의 우리 유명한 순창 자수가 이때 이제 씨앗인 거죠. 자, 순창에서 이렇게 강습회를 하고 나면요.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전람회를 합니다. 강남에 전람회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판로를 찾는 거죠. 자, 면 당국에서는 20일에 전주 보통학교로부터 강사를 초빙해서 일주일간 자수강습회를 주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람회를 개최했는데 27일부터 28일까지 당직 공회당에서 자수열람회를 열었는데 출품수가 무려 800여 점이다. 그러니까 지방 여인들이 800점의 자수품을 출품한 거예요. 그리고 관람 총수가 무려 800명에 대한 초유의 성황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때 입선자도 뽑아요. 보니까 입선자는 누구누구다. 그래서 상도 주고요. 그리고 이 자수품을 팔겠죠. 제가 근데 자수백엔모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뒤에 출품자 이름이 이렇게 있는, 이걸 보고서, 이 기록하고 너무 많네. 이분이 이 자수 백엔모를 출품하셨던 거죠. 상 받았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팔렸을까요?
이거로 이분이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셨을까요? 궁금하죠? 자, 파주자수 강습회 수업 내용에 보면요. 농촌 부녀자의 부업 장려로 개최 중이든 자수 강습회는 여자들이 이때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 이제 술을 놓는 거죠. 1개월 만인 28일 오전 10일부터 수업식을 한 바 산수 풍경을 비롯해 무궁화, 아, 조선 지도 이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많이 배우죠. 어, 조선 독립을 기원하면서 수놓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강습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 일용품 등 100여 점의 찬란한 자수진연품은 일반인을 놀라게 했다. 해서 이렇게 언론에 대서특필될 만큼 이렇게 여성의 부업, 경제 활동을 위해서 자수 강습회들이 전람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는요 이렇게 동계하계, 그러니까 농번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요때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잠깐 와서 이제 강습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고 미리에 신문에 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우리 지금 근대자수전에 가서 볼 수 있는 작품들하고 거의 같죠. 그분들이 일본에서 배워온 자수품들을 이렇게 소개해서 이걸 또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고령이라는 도시에서 시골이죠. 예, 문화자수 강습회라는 거를 여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재봉자수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 뭐 오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두꺼운 책을 쓰면서 모든 거를 밝혀내겠어요. 여기 보면은 뭐 기계자수에 밀려서 손자수가 사라졌다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발전합니다. 물론 기계자수가 조금 더 오래 가죠. 자, 보시면 서대문 재봉자수원에서 이미 재봉강습회를 하는데요. 1927년도에 기계자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재봉틀로 4시간 동안에 수놓은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손으로 술을 놓으면 4일 걸릴 것을 이 기계수를 놓으면 4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자 수도 막 이제 홍보를 해서 이제 보급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 막 그 미싱사에서 싱거미싱을 들여와서 또 이제 그걸 팔려고 또 강습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자수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원래 전통 자수보다는 이 동경미술대학교 자수과 교수님이 일본도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는 40개 정도 되는 이 자수 기법이 있었는데 프랑스 자수나 이분들도 사실 일본도 결국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여학교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혜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자수 플러스 서양 자수 기법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처음에는 40개 기법, 그 다음에는 80개 기법, 그 다음엔 120개 기법, 140개 기법까지 개발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40개 그 기법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일본 자수, 중국 자수, 한국 자수, 서양 자수, 러시아 자수, 프랑스 자수 다 섞여 있는 거죠. 140개가 이제 모아서 이제 근대 자수인데 우리 백앤모어의 주제가 바뀌었죠. 장미로 바뀌었습니다. 모란이 아니라 연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푼사로 술을 넣습니다. 반짝반짝. 생명은 좀 짧다고 해요. 푼사가, 꼰사가 훨씬 튼튼한데, 이제, 예, 더 반짝거려서 예쁘긴 하죠. 그리고, 보면 색감이 어때요? 이미 이때 이제 화학 염료가 아날린 염료가 많이 발달돼서 그라데이션 기법을 쓰죠. 예. 여러분들 아마 근대자수점 가서 보시면, 근대자수 그 톤이 굉장히 다운된 걸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환한 파스텔 톤. 지금 한복이 그렇죠. 예, 그런 톤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궁화 자수도 있어요. 주제는 이렇게 무궁화 자수로 바뀌고 나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전통 자수에서 보는 것과는 색감이 굉장히 바뀌었죠. 예, 자세히 보세요. 예, 이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롯의 뒷부분도 보시면요. 이런 정형화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 이거는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민간 화롯인데요. 원앙 한 쌍이 연못 위에 놀고 이 파도 물결, 요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일본 그런 도식이거든요. 자,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이 물결무늬 색동으로 우리 수 놓잖아요. 근데 어때요?
어유, 파스텔톤, 연보라의 핑크,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근대자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이때 보면은 프랑스 자수, 블란서 자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자, 어떻게 평가했나 볼까요? 책상보, 방석, 벽에 아동복, 이러한 두터운 배헝것 바탕에 굵직한 불란서 실로 수놓은 것은 매우 튼튼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쓸 소용이 되며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그리고 빨아도 색이 변치 않는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동안 우리 그 실크수는 어때요? 물이 좀 빠지죠. 천연 염색하고 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실크는 또 이제 염색 고착을 시키는 그런 게 힘든데 이 프랑스 수실이 들어왔는데 이거 색이 안 빠져 마음껏 빨아도 돼 그러니 얼마나 실용적이야라고 실용성을 강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품이면서도 좋은 실용품이고 아동복 자주 빨아야 되잖아요. 어린이 복식에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요. 또 불란서 자수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 재밌는 거는 블란서 자수라고 얘기를 하네요. 프랑스 자수를. 순전한 블란서 자수가 이미 유행한 지가 수년이 됐지만, 온전한 블란서 자수가 아니요. 동양 자수가 좀 섞여 있는 블란서 자수라 유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마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렇겠죠. 그런데 일본 제사회사, 그, 자수실을 파는 회사예요. 거기에서 구도 복태랑 씨, 일본 사람이 직접 온 거죠. 초빙해서 이제 강습회를 여는데 실용적으로나 자세히 보고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또 새로 이렇게 더 발전시키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자수는 재밌는 거는 약간 스킬반을 기억나시나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기계로 술을 놓는데 속히 되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돼도 술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스킬 자수 있죠. 그게 그 러시아 자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유행하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근대기는 그전에도 조금씩 내다 팔기는 했다고 했죠. 이제 본격적인 이 여성들의 자립으로 이 상업자수가 발달을 합니다. 1923년 수혜점을 통해서 자수방석 하나를 파면, 아이고, 4월이 아니라 4원이겠죠? 네, 4원 50전을 받는데요. 이게 가점, 그 당시 4원 50전을 받는데 방석 하나 수나서 파면 원 재료비 빼야죠. 예, 2원 정도를 제하면 순이익이 2원 50전이다. 그런데 이때 당시 1930년대 여성 교환소 한 달 월급이 30전이었대요. 30전이었는데 방석 하나 수나서 팔면 2원 50전을 남기니까 10개 정도 팔면 교환수 한 달 월급보다 많이 벌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들에게 솜씨 있는 여성들은 이제 큰 도움이 됐을 거고요. 여성 계몽 운동도 필요하지만 여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자, 경제적 독립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조선 여자들의 특징인 자수, 조화, 편물 등의 전문으로 교수해서 조선 부녀에게 직업적 사상을 복취하는 동시에 빈번한 조선의 경제계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이런 여성 실업사라는 학교를 만든다라고 정확히 봤네요. 여성들이 독립을 해야 경제적 독립을 해야 지위도 상승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하려면 뭐를 하면 가능하다? 예, 이렇게 술을 놔서 팔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가정 부인에게 경제적 독립의 길과 가정 의복 개양의 방도를 목적으로 창설된 게 바로 부인 수혜사입니다. 이렇게 인터뷰 기사예요. 그동안 좋은 성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배우는 부인들은 무료로 배웠대요. 지금 마른방 수업은 무료로 하고 K무크도 무료 수업이죠. 3개월 후에는 매월 수입이 15원가량에 달하고 완성 환자의 수가 20여 명에 달한다. 매월 15원 정도의 수입. 전화 교환원이 30원 정도 수입이면 그 반 정도는 3개월만 배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근후로는 1층 확장해서 부인 수의 공장을 만들 것이다. 학교를 만든 다음에 그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장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수혜점이 생겨나는 거죠.
그전에는 모든 여성들이 자신들이 집에서 술을 놔서 혼수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때는 혼수를 사는 거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강원도 분이었어요. 제가 강릉수가 궁금해서 강원도 분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 언니는 이렇게 술을 놔서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그 둘째 언니가 술을 안 놓고 사서 가가지고 흉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미 그런 이제 상업 자수를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순창 지역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순창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1939년도에 이 순창 지역의 자수를 보니까요. 순창의 가정부업으로 이 자수가 1,200호의 연산액 1만 4천여 원에 이걸 생산을 한대요. 그래서 색실 연산액, 색실을 생산하는 것만 7만 원의 생산이 있었으나 오직 가정 부녀자의 손끝에서 생산품이 되기 까닭에 생산 능률을 조금 더 이제 뭐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품이 현대적 예술품이 못된 점에 일반은 유감으로 여기지만 당국에서 그래서 일일 전주 여자 고등 보통 학교로부터 강사를 초청해서 이 강습회를 연다. 이렇게 돼 있고 출품자 수가 뭐 800명이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근대의 이 상업자 수는 이제 현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951년 해방 이후에 수출 공예품 전람회 이런 것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수품 어디서 사오나요? 베트남 자수 사오거든요. 저도 김연아 화로 만든 거 베트남에서 수 나온 거거든요. 그때 당시 코로나 이전인데 250만 원에 수 나왔는데 지금 6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내에서 수 놓으면 1000만 원이 넘겠죠. 예. 자, 1958년 한국공예시범소라는 게 생겨서 이제 그 간의 수공업 제품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해외 수출 지원도 하고요. 1966년대에는 대한민국 상고 미술 전람회라는 게 아예 생기고 또 미술 수출 정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6년에 자수 종목이 전국 기능 대회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없어졌죠. 예, 제가 자수 선생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 한복은 기능대회가 남아있죠? 예, 근데 자수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복을 입지 않으니까 자수도 사라진 거예요. 한복을 일으키면 자수도 다시 생겨나겠죠. 그럴까요? 예, 그리고 미술품 수출 정책이란 걸 합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어요. 북한은 이거 외화벌이 수단으로 아직도 자수를 놓습니다. 자, 그리고 1971년 전국 관광 민예품 경진대회 이러면서 이 자수품이 엄청나게 팔리던 시절. 병풍 같은 거, 뭐 안주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당시 엄마들이 병풍계를 냈대요. 자식을 시집 보내려면 병풍을 혼수로 보내야 돼서 개를 드는 거죠. 병풍 하나 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이 정도로 이제 자수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수, 예단용 자수가 엄청 있었다고 해요. 이때는 뭐 한복도 마찬가지였죠. 한복으로 디자이너들이 집 한 채씩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던 시절. 그런데 지금은 왜 안 그럴까요? 자,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선물용, 장식용 병풍 이런 것들을 선호했고요. 특히 일본에 뭐를 수출했나요? 기모노, 수나서 많이 수출했습니다. 지금 베트남 여성들이 우리에게 한복에 수놓는 이런 숯을 수출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참 아이러니하죠. 어, 일제강점기 겪고 나서도 일본에 기본으로 쓰나서 하니까요. 억울하면 돈 벌어야죠. 선진국이 되면 되죠. 이제 그런 시절이 왔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김희진 자수장님 논문 중에요. 자수 수침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보니까 선생님이 1960년대에 순창 자수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셨대요. 그 이야기가 그 논문에 나오거든요. 이 양반이 서울부터 출발해서 갔으니까 오전에 도착했겠죠. 근데 이 자수장은요, 새벽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헛걸음을 하고 오셨다라고 써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재밌다 생각했는데, 이때만 해도 여자들이 처녀들이잖아요. 처녀들이 장마당에 얼굴을 내밀고 낮에 돌아다닌다? 그래서 새벽장에, 어스름한 새벽장에 나와서 자수를 거래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앤모 딱지를 가지고 가면 이 판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 이제 수본이 생기죠. 그럼 집에 가져와서 수를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가서 내다 팔고 다시 수본 찍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본에 남아있는 이 도상과 이 목판 수본이죠.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오동잎 보이죠? 그리고 여기 한 쌍의 새가 있고 봉황이죠. 그리고 여기 물결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그 똑같은 수를 놓은 작품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시간이 많으면 다 보여드릴 텐데, 자, 그런데요. 그러면요. 순창에서 이 처녀들이 놓은 이 백앤모를 다 사가지고 가가지고요. 이제 서울 수혜점으로 보낸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백동태를 두르고요. 비닐을 이렇게 덮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수혜점은 또 거기서 돈을 벌겠죠.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기억나더라고요. 맞아. 백앤모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었어. 백동태예요. 이거는 이제 마구리를 이렇게 술을 가져오면요. 이렇게 비닐도 덮여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재밌는 거 요거는 기계수입니다. 이때도 기계수, 손수. 뭘 돈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기계수에 밀려서 손수가 사라졌다. 아닐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 근대 신여성들의 근대 자수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신여성들의 이런 아름다운 자수 작품. 너무 멋있죠? 그리고 크레파스화 같다고 비판받았던 부여성들의 자수 작품. 둘 다 어느 게 더 아름다운가요? 우열을 가릴 수 있나요?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 근대 자수를 폄하하게 되는 거죠. 더 풍성하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아트적인, 현대미술적인, 더 추상적인 이런 풍부한 자수 문화를 가지게 된 시기가 근대 자수기고요. 그 자수의 그런 의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대 자수의 의의를 오늘 그 숨겨져 있는 주인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알려진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뭐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성각자적인 여성들의 교육의 헌신이 다수의 여성들에게 자립의 계기를 마련해줬고 자수 활동의 영역을 예술의 영역으로 인정받는 결과가 됐고 지금은 우리가 이 부여성들의 작품도 예술로 평가를 하지요. 그렇죠?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한상수 선생님은 고인이 되셔서 잠깐 얘기를 하려면요. 17살 때, 제주에서, 상경에서 자수 공부를 했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제주도 분이신데, 피난을 부산으로 가셨대요. 부산에서, 어, 진주 기예학원을 운영했던, 그때 당시에, 조정호 선생님한테 자수를 배워요. 이 조정호 선생님은 우리가 봤던 근대기 일본 유학을 하시고 와서 이대 자수과에서 자수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에요. 피난 가서도 자수를 가르쳤는데 한상수 선생님이 이대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너 수 잘 노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이대 교수인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여성들을 데려다 놓고 진짜 그 한국 전쟁 그 시기에도 가르침을 쉬지 않은 거죠. 아까 그 장선희 선생님은요,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다 그랬죠. 그 안에서도 자수를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끊임없이 배우고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자수공방 수림원을 차리시고 수혜점 차리신 거예요. 자립하셨죠? 그 다음에 자수장까지 되신 것이죠. 자, 이 근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물들이 나오죠. 정영향 선생님은 엄마한테 자수를 배웠고요. 역시 피난 시절에 또 소련 출신의 한인 선생님한테 서양 자수도 배우셨대요. 그리고 1963년에 본인이 서영이 자수학원에서 자수를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근대기에부터 시작돼서 현대로 이어지는 이 자수교육에 그걸 받으신 거죠. 그리고 본인이 1등으로 졸업하셨대요. 2년 만에. 그래서 1965년에 국제수공예 학원을 설립하고 또 일본, 뭐
이란 이런 데 자수를 많이 전시하고 수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국에까지 가셔서 미국에서 최초의 자수로 논문을 쓴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수품을 많이 모아서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영양 자수박물관이라는 수를 놓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보셔야 하는 이런 박물관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요, 한상수 선생님도 자수를 잘 넣으셨대요. 정영양 선생님이 1등으로 졸업했대요. 자, 열심히 합시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활용해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의 뒤를 잇는 그 다음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